동포가 경제 중심지인 군산 새만금 이곳에 한 번쯤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번 세션 마지막 세션 기조 강연으로 이병국 새만금 건설청장께서 새만금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입니다. 아마 저희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행정기관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이 국책 사업을 갖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행사 현장에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 정부 가장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창조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좀 연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경제신문 우리 곽 대표님이 계십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새만금 사업을 저희가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창조경제의 메카로 앞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또 창조경제를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 사업을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한 15분 정도 제가 새만금 사업, 또 이번에 최근에 개청한 새만금 개발청, 또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커다란 청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서 기업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학생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새만금에를 아마 방문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가보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순서는 새만금 지역과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새만금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청에서 이러한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크게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사업 개요입니다. 요 그림, 요 사진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입니다. 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땅이 드러난 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흔히들 말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 그러죠. 약 한 34km 정도 됩니다. 그 방조제로 막은 새만금 현장이 되겠습니다. 워낙 위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곳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4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조제로 막혀진 그 내부 수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만금 지역은 당초에 이와 같이 바다로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 사진이었고요. 그 후에 땅이 이제 방조제를 착공을 가운데 그 섬 지역부터 또 아래 남단, 북단 해가지고 방조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방조제 막는 데만 약 3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렇죠. 방조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조제가 완성된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희미하게 지금 있습니다. 약간 누런색 보이는 이 수면상의 면적은 지금은 사실상 내부의 물을 상당 부분 방류를 했기 때문에
천만 평 이상의 지금 노출된 토지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매립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요 새만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전라북도 군산, 그 다음에 김제, 부안 3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바로 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고요. 새만금은 그런 측면에서 인천과 더불어서 굉장히 위치가 아주 요지에 위치를 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할 점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사이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고 외국의 대도시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지만은 비교해 볼 때도 새만금 자체가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또 국내 어떤 전주라든지 다른 여타 외국 도시하고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새만금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여러 차례 거듭했습니다. 처음에 91년에는 농업용지를 만들자고 당초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와서 일부 농업 외의 용도로 목적을 변경을 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농업보다는 비농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입니다. 산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갖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크게 변경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에 따라 가지고 2011년에 제가 그 당시 국무총리실의 새만금 사업 추진기획 단장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그 용지 변화와도 관계가 됩니다만은 당초에 농업용지 하자고 간척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쭉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목적 변경과 더불어서 사업 내용이 변화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새만금 방조제 안에 막아진 그 미래의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미래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 개발청까지 만들게 됐는지, 그러한 그 마스터 플랜 내용을 간결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무개발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2009년부터 작업을 해서 2010년, 2011년까지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적으로 커다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명, 이제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도 듣고 해가지고 이런 새만금을 만들자. 그래서 글로벌 도시로서, 또 오늘 오늘 행사도 관계가 있으면 그린 도시로서, 또 안에 있는 물을 활용한 물의 도시로서 이런 식의 어떤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요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그 용지별로 위치 정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약 20년간의 사업비로, 여기 순수 민간 자원은 완전히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22조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요. 현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안에는 기존의 농업용지도 있고 복합도시도 있고 또 여러 용지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으로 국가 소유의 땅은 매립 비용은 들어가지만 보상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앞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조경제의 메카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마스터 플랜 중에서 각 용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용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요 PT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위치는 앞에 요 화면에서 보실 때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합도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이즈는 분당 신도시 한 8개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 지역은 아직 매립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거의 60~70% 이상이 땅이 자연 노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용지입니다. 요 북단에 위치한 약 한 2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최근에 일본 도레이사도 5,500억 규모 이제 들어오기로 투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요는 산업단지가 현재 20% 정도 매립이 진행이 됐는데 위에 있는 군장산단하고 연계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들어오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지입니다. 기존에 농업용지에서 전체적인 양은 줄었지만은 만경강, 동진강 끼고 이렇게 농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은 배후에 있는 김제평야나 만경평야하고 차별화해서 첨진, 그러니까 첨단 수출농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화훼농업 이런 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일부 업체가 이미 투자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방수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2015년이면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고 농지도 상당 부분 조성이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용지입니다. 이 중단부, 새만금의 양강의 중단부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으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실증 단지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환경 용지입니다. 기존의 도시 지역하고 또 북쪽의 별도의 생태환경 용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제도 제가 순천을 다녀왔습니다만 순천 형태의 그러한 대규모 습지와 생태환경 용지가 새만금 지역 내 여러 지역에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 지역은 뭐 명칭을 저희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미 매립이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약 한 60만 평 정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요. 과학연구용지는 요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위치인데 앞으로 이건 2단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용지, 또 저기 진하게 위치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용지를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에서 위치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제가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런 마스터 플랜은 다분히 좀 플렉서블하게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또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플렉서블하게 간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개발 용지가 제대로 개발되고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안에 도로라든지 철도 계획도 수립이 됐고 이미 예타를 통과해서 설계가 지금 들어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 부분을 요건 특별히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추진 과정에서 방조제 사업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화호의 안에 수질이 악화되면서 생긴 수질 논쟁이 새만금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방조제를 하냐 마냐 가지고 사업이 중단 또 다시 재개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 사업이지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또 수질 관리에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번 세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의 개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 수질은 현재 여러분 아마 새만금을 가보시게 되면 현재는 관문이라고 하는 소위 수문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수질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후년에 전체 수질을 담수화할 건지 지속적으로 해수 유통할 건지는 그 수질 관리 중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내용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됐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직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일원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국무총리실에서 할 때는 주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개발청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니까 6개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북도 7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거 일원화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마스터 플랜, 이 계획 자체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떤 점을 좀 보완할 것인지, 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지역이나 또 국민들이 뭐가 변하고 있구나, 뭐가 되고 있구나, 우리가 가서 뭔가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점을 할 수 있게 보다 단기로 즉시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습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활용 방안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개발청이 지금 시작되고 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떤 민간에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든다든지, 또 저희들 말씀드린 방향대로 기본 계획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그 마스터 플랜 이후에 변화된 여건도 좀 반영을 해서 마스터 플랜 보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산업용지 매립은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OCI 착공식을 가졌고, 도레이 일본 기업에서 투자 발표가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투자 발표 및 이런 것이 몇 개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기업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SOC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적기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여름 사안 때문에 저 유럽에 잠깐 다녀옵니다만은 국내 외의 투자 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타 지역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새만금의 좀 특이한 차별화되는 그런 인센티브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투자 활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32개 기업과 입주 계약 또는 MOU를 체결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계됩니다만은 저희 새만금 개발청 출범과 더불어서 아까 수질 관계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은 업무를 할 것입니다. 새만금 혼에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어떤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할 것이고요. 또 그야말로 새만금 지역은 앞으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미래 도시지만은 우리 후손들한테 줄 때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넘길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새만금 개발청장으로서 이미 방문하신 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직 혹시 방문을 안 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한번 보시고 느끼는 생각을 저희 청에 또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설청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좀 성공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국 청장께서 기조 강연해 주셨습니다. 네, 이병국 청장은 올해 9월 얼마 전이죠. 초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새만금이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김한옥 이사장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한 SOC 미래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넘기시는 거고요. 이거는 레이저 빔입니다. 넘기실 때 앞쪽 같이 이쪽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국제자유식개발센터 이사장입니다. 발령을 받고 간 지가 한 4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발표기를 주신 우리 곽영일 대표님과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어저께 내려갔다가 또 아침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가 잘못돼가지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제주도 국제자유식개발센터는 태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제주도청에서 기획관리시장으로 있을 당시입니다만은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고 제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관광이 그냥 바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냐 고민을 할 때 98년도, 99년도에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1국가 1체제로 간다면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겠다. 그런 구상하에서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 아마 이거 시골에서 왔다가 이게 괄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만 아까 새만금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주가 조그맣지만은 제주라는 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해가 전체 면적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인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아주 큽니다. 특히 싱가포르보다는 한 3배 가까이 크고 홍콩도 제주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산업의 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산업이 4%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1차 산업은 전교 평균보다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지역, 그 다음에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 아주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름다운 섬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주국제자유시를 구상할 때 21세기는 흔히들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동북아의 중심 부분에 있고 그리고 공항, 항만 같은 SOC가 어느 정도 갖춰 있고 그리고 관광 휴양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섬이라는 특성을 여기에 가미한다면은 제주도가 국가 발전의 일목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랑하는 제주입니다만은 제주의 역사는 AD 1109년 고려 숙종 10년입니다. 고려의 일개 군으로 편입되면서 변방의 역사, 서름의 역사, 눈물과 한의 역사로 있었다는 말씀을 간략히 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몽고가 한 10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탐라총관부라는 특수기관을 설치를 했고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받고 하는 넘어가면은 귀향 1번지가 제주입니다. 이제 그러다 일제 강점기 때는 대륙 침략의 전쟁기지로 삼았고 미분정 당시에는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4.3 사건이 일어났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70년대 80년대 개발계획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 국민이 여유공간으로 제주가 부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에서의 가장 기본인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을 뒀는데 여기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뭐 214개 국가가 있다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16개 국가를 제하고는 노비자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2년에 JDC가 출범을 하고 2011년에 1단계 사업 시행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좀 조그만 기관인데 좀 다양합니다. 6개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 몇 개를 더 추가를 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이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 유학 가는 것을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영어권의 동북아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산업화시키자는 목적하에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영국계 NLC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를 유치를 했고 2012년에는 캐나다의 프랭스먼이라는 학교를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대부분이 사립학교가 개교를 해가지고 4, 5년이 지나야 정원이 차는데 지금은 50%에 조금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학생들이 영어가 좀 많이 딸리고 해서 다른 과목은 합격이 되는데 그 과목에서 떨어져 가지고 ESL 과정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은 시키고 영어를 좀 더 교육시키는, 그리고 2014 학년도에 NLCS라는 영국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교장 선생이 이야기로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합격권에 들어있는 학생이 한 7명에서 9명 정도가 있고 지금 현재는 맨체스터 유니버시티라든가 몇 개 대학에서 6명이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정식 통보를 받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2016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다시 유치를 해가지고 개교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토지를 분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요거는 의료하고 관광을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아주 아름다운 언덕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은 2012년도 포천지에서 359위를 한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상해시 정부가 51% 주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저희처럼 공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숙박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지난달에 MOU를 맺어가지고 종합검진센터하고 특수클리닉, 뭐 성령이라든가 치과 같은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협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새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측에서 투자를 안 해준다면 우리나라 가서 어디서 하겠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희도 현재 전체 면적에서 0.51%를 외국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대만, 5위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기타입니다만은 전체 면적이 0.51%고 한라산을 제외해도 0.56%입니다. 저희는 중국계 기업 둘하고 화교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서 지금 헬스하고 관광 연계시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제주와
우리나라의 신화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 아시아, 이집트, 유럽 이쪽의 신화하고 역사를 연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4개의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개는 그분들한테 팔고 우리나라와 제주도와 관련된 신화 역사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다. 뭐 JDC가 그럴 능력이 있긴 하지만은 저희하고 민간 자본하고 정부 기관을 유치를 할 겁니다. 지금 정부 기관에 뭐 국립국악원이라든가 뭐 몇 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실공히 신화하고 역사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신화역사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건데 항공기 대부분 현재는 군용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외에 한 35대를 전시하고 그리고 항공기 발달 역사, 우주로켓이 발달사 이런 걸 해가지고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실어주고 제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입니다. 요거는 제주시에 저희도 이 속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업이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금년에 5개 기업이 들어오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23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속에는 뭐 잘하시는 다음이라든가 뭐 알집이라고 하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 또 온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서 축사를 좀 해달라 하길래 미래학자인 그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앞으로의 부는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가지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식과 공간이 여기에 맞는 건데 공간이 무슨 말씀이냐. 본사는 제주에 두고 TV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시장은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한 70개 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상생하면서 저희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령 주거단지는 이 말레이시아 버자야라는 사가 하는데 이거는 그 화교가 운영하는 회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카지노라든가 말 그대로 휴양과 위락과 연관시키는 사업을 서귀포시 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만은 중문관광단지 바로 옆에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지대로 지정을 해주고 개발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적이 없는 혜택을 하나 주고 거기서 번 돈을 갖고 환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근데 이게 88년도에 내국인이 외국 갔다 올 때 면세 한도가 400불이고 2013년 오늘 이 시간에도 400불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외국 갔다 올 때 3,000불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400불은 면세인데 2,600불은 더 사오거든요. 재수 없이 걸리면은 변상하고 범죄자로 전락을 하는데 지금 OECD 국가다 세계 10대 교육국이라면서 아직도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주도 역시 400불로 제한을 하고 연령은 19세 미만. 아니 지갑 사고 가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16세, 17세. 수학여행 왔다 갈 때 어머니가 랑콤 하나 사와라 하면 이해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 연령 제한. 품목은 15가지 이상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6회만 해라. 이런 제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소속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총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는 반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보도도 나고 사설도 나고 또 어느 의원님은 이거 바꿔야지 뭔 거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얻어들인 소득은 100% 지역에 환원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뭐 인프라 구축 관계는 앞에서 연관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변화된 거는 뭐 수치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구도 이제 60만이 돌파됐고 관광객도 금년에 1000만이 돌파되고 외국 관광객은 2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고 제주 지역이 성공을 한다면은 저희하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기업도시, 경제자유지역 전부 경쟁관계지만은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그쪽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서 그 엘빈 토플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시간 관계만 제가 한 2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는데 노조는 40마일로 달리면서 땡겨버리고 행정은 30마일로 가면서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법은 1마일로 가면서 아예 못하게 한다. 기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사실 법령과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은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데 저는 학교를 지어주고 20년 동안 거기서 벌어들인 걸 받아서 갚고 하지만은 과실송금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상해나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건물도 지어주고 연구비에 50% 보조도 해주고 싱가포르는 1억 달러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한 푼도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는 법령과 제도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과 서름과 눈물이 역사했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르는 제주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 우리 곽영길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욱 이사장께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한 SOC 미래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영어 교육도시와 첨단 과학기술단지 또 헬스케어 타운 등 JDC가 추진하는 6가지 프로젝트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그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건가? 네,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올라와 계신데요. 이번에는 대우건설 정한중 기술연구원장께서 기술혁신을 통한 SOC 미래성장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장 정한중 상무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그 SOC 미래 성장 전략.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기술 혁신, 기술이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술 혁신을 통한 SOC 미래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SOC 동향 및 시사점, SOC 미래 성장 동력,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SOC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ENR에서 발표한 상위 250개 건설사의 공종별 지역별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공종별 해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발전이나 산업 설비 등 프렌트 비중보다
교통, 즉 SOC 비중이 25.6%를 차지하며 지역별로 보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동 지역보다는 아시아, 호주 지역의 비중이 27.2%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 공종별 성장 예측 자료입니다. 2012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렌트의 4.5%보다 토목 분야가 연평균 매출액이 6.7%로 건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ENR 기준 상위 글로벌 건설사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벡텔을 제외하고는 프렌트 분야의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렌트 비중이 큰 벡텔도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비중이 70%로 약 15%포인트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경우에는 SOC 분야가 20% 미만인 반면에 프렌트 분야는 50%를 상회하고 있어 프렌트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2012년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도 중동 지역의 비중이 약 40%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는 달리 국내 건설사의 프렌트 위주의 공정 편중 현상과 중동 지역 위주의 지역 편중 원인은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력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SOC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에너지 위기, 고령화 사회, 기술의 융복합, 이상기후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인프라, 도시, 에너지 자원, 융복합 분야의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도시 분야입니다. 시간 관계상 액티비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조립식 교량, 모듈러 교량 기술, 저탄소 장수명 교량 기술 등이 최첨단 차세대 교량 기술로 판단되며 이는 도로 수명 증대, 혼잡 비용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효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육상에서 제작한 터널 구조체를 부설 현장으로 운반한 후 침설시키는 침매 터널도 고성능, 고내구성 재료, 토탈 유지관리 시스템,
극한 환경 최적 시공 기술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도교와 연육교로 연결되는 장경간 케이블 교량인 사장교, 현수교 등의 초장대 특수교량은 설계의 핵심인 내풍 설계 기술과 가설 중 형상관리, 고도화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시공을 위한 진동 제어 기술 등의 요소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초장대 터널에서는 안반 상태에 따른 최적 보강 기술, 차수 그라우팅 및 저분진 쇼크트 기술, 최적 환기 시스템 및 방제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대규모 지하 공간은 상용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대심도 철도 등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통합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인프라의 미래는 차량과 도로가 사물통신을 하는 스마트 하이웨이, 초고속 직능 튜브 열차 등 IT와 연계된 첨단 교통 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자원 분야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원거리 해양 기술 개발 및 옵쇼 분야 사업을 위해서는 옵쇼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하부 기초 시공을 위한 파일 및 앵커 기술 등의 요소 기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즉 바이오가스를 생산, 활용하는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도 신재생 에너지 응용,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자원 순환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와 천연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자체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건물, 에너지 하베스팅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포집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기술로서 도로 포장체에 앞전 소자를 매립하여 에너지를 포집하는 기술과 도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감속 구간에서 벌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포집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속 방지턱 기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에너지 중심이 될 수소를 버려지는 다량의 폐기물에서 생산 활용하는 원천 기술 확보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융복합 첨단 분야의 기술 고도화입니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최소화 및 구조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 고내구성 건선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산업부산물의 효과적인 가공 및 재활용을 통한 집안 건설 재료의 활용 등 친환경, 고품질 집안 제조성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를 포집하고 이들 부산물로
산업용 원료로 재활용하는 CO2 저감 기술인 데코2 기술, 각 구조물별 유지관리 목표에 최적화된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 중 및 운영 중 구조 건전성을 상시 확인 평가하는 재난 대응 체계형 구조물 운영 관리 기술인 헬스 모니터링 메인터넌스 기술도 중요한 요소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IT, 기계, 전기 기술의 복합 단계인 현 수준을 넘어서 IT, NT, BT 등 관련 기술들이 구조물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미래 사회의 기반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SOC 미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SOC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산업을 6대 전력 사업으로 지정하고 획기적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래 메가트렌드에 따라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모토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EU도 적극적인 녹색 정책 추진 등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건설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OC에 대한 투자 성과는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미래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SOC의 근본적인 역할인 안전하고 편안한 인간 중심 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기술 개발과 건설 기술 혁신이 기업의 성장과 연계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며 기간 산업인 SOC 관련 건설 기술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가격보다는 품질 및 성능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는, 즉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5세션에서 수고해주신 전문가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3 GGF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 3.0 강연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2013 GGF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 3.0은 그동안 오갔던 수많은 논의들을 통해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이 전 세계에서 다시 환영받는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GGF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 3.0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